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12,000명의 병력을 보내서 또 무기를 팔아서 달러 수익도 챙기고 대북 지원 물품을 챙겼죠. 또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아마 첨단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감당해야 될 어떤 부담적인 요인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혜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혜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의 어마어마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 상대가 없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의 SM이나 이런 거에 버금가는 북한의 기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노동당 선전선동부죠. 김여정이가 거기에 책임자로 있잖아요. 말은 부부장이지만 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여동생이 지금 거기서 부부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사실 김정은이 2022년 11월에 딸 주혜를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온 이후 체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자신의 후계자, 이 후보군으로 띄우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열병식 주석단이라 그러는 VIP석 중간에 앉히거나 군 장성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인사를 받고 경례를 받는 모습들, 항상 부인 이설주보다도 더 중앙에 세워가지고 마치 퍼스트레이디보다도 더 이 딸이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거는 주민이나 또 대외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북한이 자기네들 막무가내로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만큼 대외적인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쪽도 없을 겁니다. 노동당의 어떤 선전선동 그 전략가들은 김주혜의 어떤 대외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체크를 하고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노출이 심해서 좀 그러네. 너무 이 어린애를 띄운다고 여론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조금 횟수를 한동안 감췄다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하거나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시키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장소, 주목받는 곳에 등장을 시켜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이제 다시 조만간에 등장을 할 텐데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과거에 10살 안팎, 9살, 10살쯤이었던 김주혜가 이제는 자꾸 이제 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한 20살로 보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정은은 아마 계속 김주혜를 대중 앞에 내세워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혜를 정말 후계자로 삼을지 아니면 다른 또 아이들 또 제3의 어떤 후계 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한 소식 또는 내부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내부에 평양으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12,000명의 병력을 보내서 또 무기를 팔아서 여러 가지 달러 수익도 챙기고 밀가루나 대북 지원 물품을 챙겼죠. 또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아마 첨단 기술이라든가 핵 잠수함, 정찰 위성 이런 것들 푸틴이 쉽게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일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대급부, 김정은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부담적인 요인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먹구름 중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1,000명의 북한 청년 군인들과 3,000명의 부상병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통화도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계속 종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수순에 접어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파병됐던 북한 군인들이 평양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부상병들은 이제 전역을 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1,000명의 전사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전사자들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통보를 한다 그래요. 근데 떠날 때 우리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에 간다고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당연히 몰랐고. 그러니까 전사 통보를 하면서도 그냥 작전 임무 중에 훈련 중에 전사했다 이러면서 노동당 당원증, 어차피 그런 걸 조건으로 이제 파병됐던 거니까 그 정도 주면서 우리 원수님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종결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상병들은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드론 공격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거나 이런 젊은 나이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부상, 장애를 입었어요. 이 청년들 3,000명이 북한 각 지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입단속을 시킨다고 그게 될까요? 친구들, 부모들 얘기 안 할까요? 우크라이나전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김정은 원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끌고 가서 푸틴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이 지경을 만들었나? 그리고 들릴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걸. 그게 이제 김정은이 지금은 맡고 있지만 점차 북한 지역에 번져갈 거고, 그 부담들, 그 입소문이 나고 이러는 것들을 김정은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그런 상황을 예감했는지 최근에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폭정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민들한테 세뇌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총폭탄이 되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3.8 국제 부녀절이라 그래서 성대하게 이제 기념을 하는데, 그날 조선중앙TV가 특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을, 뭐 군대에 아이들을 보냈을 법한 이제 그 정도 나이 있는 어머니들을 방청석에 모아놓고 전문 배우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원수님의 전사로 전투 현장에 가서 돌격전을 벌이는데 네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서 돌격을 하게 된다면 이 어머니는 못난 아들을 둔 죄책감에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영웅이 되지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마라. 아무도 너를 반겨주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뭐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3,000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다친 이런 참상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지금 할 얘기인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죽기 전에는, 영웅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그 북한이 영웅으로 칭호하는 이수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 그게 한국, 미국 이쪽에서 뭐 탱크로 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 몸에 자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동료들을 구한 이런 영웅이라는데, 지금 북한 TV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2의 이수복이 되자, 이수복 영웅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과 북한의 군, 노동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 사상자에 대한 소문이 번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세습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80년 가까이 이 포갑적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유지한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누가 봐도 김일성 죽을 때는 북한 망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 죽을 때는 정말 망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 27살짜리가 어리버리 국회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넘겨받았으니까 얼마 못 갈 거야 이랬는데 뭐 생각보다 잘,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북한 지금 주민들이 한 2,500만 명 되는데, 북한이 조선시대 봉건적인 어떤 왕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간 다음에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할 이런 겨를이 없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독재 정권으로 들어간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주의를 경험했거나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배워온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북한이 이제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김일성이라는 소련군 대위 출신의 김일성이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너무나도 정교하고 포갑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이비 종교의
세뇌 이런 거에 버금가는 또 그걸 능가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지금 80년이면 지금 할아버지인 사람들도 그 체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뭐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김일성 생일이라고 설탕 주고 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의 진정한 전사로 나가겠어요.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소년단 때부터 그렇게 키웠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4,000명의 북한군이 죽거나 다쳤는데 포로가 2명뿐이잖아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포로가 한 300~400명, 500명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면 다 포로가 되기보다는 북한에 의해서 세뇌된 거기에 따라서 자결을 하거나 자폭을 하는 거죠. 슈류탄으로 또는 총으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철저한 감시 체제를 동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라든가 민주화 인사라든가 자유 언론, 신문 방송이 없고 여러 가지 그 김정은 체제의 어떤 세습이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싹부터 다 잘려나가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내부에서 어떤 반체제 또 군부에 의한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왜 북한 사람들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항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이런데 대부분 집단적으로 지금 가스라이팅이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북한의 기본적으로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그 지역에 물론 주민들이 있지만 일부 살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북한군 병사들을 위한 게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북한군 병사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해서 각지로 돌아가서 어떤 그런 한류 문화에 접한 그런 영향들이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북 전단도 저는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북 전단이라든가 확성기 방송이 이제 북한 체제를 자극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북한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지금 실상을 알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저는 필요하고 또 유용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물론 접경 지역 주민들 지금도 되게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북한이 우리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가지고 이런 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귀신 소리 또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옛날에 칠판에 손가락 이렇게 긁히는 이런 음들 이래 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이런 정신적인 이런 치료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거를 좀 살펴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트럼프가 지금 좀 심각한 회방을 놓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자유아시아 방송이 중국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좀 권위주의 국가의 주민들을 위한 방송도 하지만 우리 한국말, 북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3월 13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방송국들을 운영하는 방송들의 다 지원을 끊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도 한 1,300명 정도가 그냥 무급휴직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 탈북자 단체라든가 대북 단체 또 북한 민주화를 추진하는 이런 단체들의 1년에서 한 수억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 개 단체에. 근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것까지도 다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눈과 귀를 가리우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외부 세계의 정보에 목말라 하는 이런 주민들한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루트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류경호텔 건축 프로젝트가 지녔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북한 체제가 사실 한창 호시절이었죠. 87년에 당시 이제 김일성이 주도를 해가지고 평양 한가운데 105 호텔이라고 부르는 유경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101층이고요. 지하 4층까지 포함해서 이제 105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84년도에 그러니까 북한 유경호텔보다 한 3년 앞서서 63빌딩을 우리가 여의도에 지었어요. 이 63빌딩이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아시아 최고의 빌딩보다 더 높아서 이제 아시아의 이제 왕자, 아시아의 마천루가 됐거든요. 북한이 여기에 자극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처음 앞선 게 71년, 72년께거든요. GDP로 이제 그때부터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 84년, 85년, 86년, 87년 이 어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사실은 조금 월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한창 치열해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견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유경호텔 건립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우리가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었잖아요. 88년 올림픽을.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제적 인지도 이런 걸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류경호텔이 오랜 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87년에 착공을 했는데 88년 올림픽이 있었고요. 원래는 89년에 북한이 올림픽에 대응해서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이제 평양에 유치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당시에 뭐 학생 대표로 우리 전대협의 임수경도 가고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제 공산권의 청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올림픽 못지않은 사실은 비교는 안 되지만 이런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89년에 이 유경호텔을 완공하라고 김일성이 지시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북한 입장에서 105층짜리 건물을 2년 만에 완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차질은 당연했고요. 북한에게는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89년부터 동구권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더니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공산권이 사실상 이제 붕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 경제는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련의 해체는 북한이 그동안의 사회주의권 경제, 그러니까 물물 교환 형태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계 방식, 돈을 직접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지 않더라도 너희 물건 뭐 얼마어치 줬고 우리 얼마어치 줬으니까 얼마만 나한테 더 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무너지고 쉽게 말하면 돈 안 주면 이제 물건을 못 사오는, 쌀이고 뭐고 못 사오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건축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조달하기가 힘들었고 그 정치적 경랑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경호텔을 뭐 완성한다?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류경호텔이 세계 최악의 건축물로 평가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저도 처음 98년에 이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니어 기자였을 때인데 유경호텔이 정말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어요. 105층인데다가 또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런 뾰족한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로만 그냥 끝까지 이제 완성은 된 상태인데 안에는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이러니까 그 옆에 제가 조선 컴퓨터 센터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저 유경호텔 좀 가봅시다. 다 보이긴 보여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공사가.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기울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도 좀 기울었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워서 저거는 이제 완공을 못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골칫거리였죠. 주민들이 보잖아요. 늘 어디서든 보여요. 서울에서 어디에서 보든지 저 잠실의 롯데타워 보이듯이 평양에 어디서든 보이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수령님이 89년에 완공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됐네 하고 북한 경제의 어떤 그런 실상을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로 작용을 하고 이게 사실
한때는 기네스북에 비어있는 가장 높은 건물 세계에서 거기에도 오르기도 했었어요. 결국 2008년에 류경호텔이 가까스로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산권의 붕괴라든가 소련 해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고 북한 경제가 물론 그 이후에도 회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건축물이 뭐 기울었다거나 설계가 이상하게 됐다거나 이것을 과연 안에 호텔로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완공을 했다 이런 게 이제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 집권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평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들 뭐 뉴타운 같은 것들 이렇게 건설한 것과 함께 이 유경호텔은 외형상으로나마 평양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은 류경호텔, 북한의 주체 건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완전히 했다 이러지만은 이런 건설 건축 또 대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과거에 공산권 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105층 유경호텔을 외국계 회사와 뭐 이렇게 합작해서 또는 외국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완공했다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사실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1953년 7월에 6.25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 그 전후 복구를 위해 가지고 소련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당시에 이제 동독의 또 건설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경도 이제 함흥 지역은 약간 새로운 신도시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설해 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외국계 회사들이 그럼 이 유경호텔을 공사를 해서 맡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회사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도 좋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에 의해서 나중에 처형되긴 했지만 장성택 행정부장이 또 오라스콤의 어떤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오라스콤이 이제 이 유경호텔에 대한 어떤 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외관 공사라든가 이런 걸 완료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걸 이제 호텔로 운영한다든가 한때는 또 호텔이 아니라 뭐 오피스를 거기다 입주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투자 유치를 해서 첨단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겠다 그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상황이 직면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방이나 뭐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이 평양에 와가지고 자기들 뭐 기업을 거기다가 오피스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더더구나 없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유경호텔이 정상적으로 어떤 호텔이나 오피스 건물로 쓰일 가능성 이거는 조금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류경호텔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작년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어요. 6월 달에 푸틴이 방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 파견 문제 이런 거 당연히 논의를 했고 북러 밀착을 과시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을 엄청 환영하는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이렇게 환영 행사를 했는데 밤에도 뭔가 이 평양의 상징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유경호텔의 벽에다가 뿌찐 환영 뿌찐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푸틴을 뿌찐이라고 부르니까 거기다가 해가지고 아마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제 써먹었는데 그거 외에 지금 여기를 실제로 이 원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북한의 정치 군사 또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사회 문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